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 패션 허브 배움들 글로벌 패션 세미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DDP 공간이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년 만에 100% 현장 패션쇼로 돌아온 서울 패션 위크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동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아마 오시는 길 다들 기분 좋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이곳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미나는 저희가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신 게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이렇게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가속화된 디지털화로 인해서 산업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패션과 유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흐름을 또 따라야 하고 또 선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역할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업계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 학생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글로벌 패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이 세미나는요. 서울시 주최, 서울시 패션 허브 주관, 밸류 메이커스 미디어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관사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관사인 서울 패션허브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국내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정말 많은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배움들과 창업들, 창작들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서 각각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오늘 이 글로벌 패션 세미나는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세 가지 답은이라는 질문과 함께 이미 답이 나와 있죠. BM, 비즈니스 모델 혁신, D2C,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거래, 그리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림 일관에서 또 다음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정보다 저희가 30분 정도 단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중간중간 강연 끝나고 나면은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받고 저희가 또 강연해 주신 분들의 답변을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마 현장 여러분들께 자리 보시면 질문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세미나 끝나고 따로 메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도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취합해서 메일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연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강연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 강연은 더 인벤션 랩 김진영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패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패션업계 대표적인 스타트업 트렌드와 전망, 그리고 전통 패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패션 테크 스타트업과의 경쟁과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더 인벤션 랩의 김지영 대표입니다. 저는 패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패션 인더스트리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도 아닌데 또 영광스럽게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또 우리 서울 패션 위크의 부대 행사에 또 초대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저희 회사는 또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많은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 투자 기관이고 뭐 팁스라고 하는 또 팁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운영사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한 130여 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또 패션과 관련된 커머스 스타트업에 뭐 한 5-6개 정도가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좀 패션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된 배경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DX 시대 패션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전체적인 아젠다는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D2C가 의미하는 게 뭐냐, 특히 레가시 패션 기업들한테 요즘 D2C가 화제인데 D2C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그리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패션에 적용된다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아주 최근에 이제 작년, 금년의 경향 중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유통망에 사실은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이제 마진 계약을 맺고 유통망에 던지면 유통망에서 다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아주 단면적 시장 구조였는데 그런 단면적 시장 구조의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이제 패션 브랜드사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레거시 엔터프라이즈한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이키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그들의 기업 가치를 되게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이키는 패션 브랜드 업체인가 아니면 테크 컴퍼니인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 화두 중에 하나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일까? 특히 레거시 쪽 인더스트리의 플레이어로 갈수록 디지털을 잘 활용하면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이제 아이덴티티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버버리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명품 브랜드 오너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테크 컴퍼니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중국 선전시에 믹스라고 하는 버버리 매장을 오프라인에 런칭했는데 이 오프라인은 소셜 리테일 스토어를 또 표방하면서 입구에 모바일 등록을 해서 10개의 방에 입장 가능한 쿠폰을 생성해서 고객한테 주고 각 방마다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틀린 방들을 구비하고 버버리의 전통 의류라던가 가방, 패션 배치하고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스토리가 위챗을 통해서 자동이 전송돼서 이제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인데 경험은 디지털로 경험의 어떤 극대화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바로 모바일로 할 수도 있게끔 하는 새로운 경험 매장을 만들어서 이 밀레니얼, 특히 젊은 명품족 MZ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패션과 게임을 번들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이비통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BBN을 활용해서 NFT, 잘못 오기가 돼 있는데 NFT 연계 게임을 얼마 전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200개의 초를 수집하는 일종의 미션 퀘스트형 게임인데 결론적으로 결국 젊은 또 MZ 세대의 명품족을 잡고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과 NFT를 번들링한 것이죠.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그런 PF,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는 이제 PFP NFT 시장이 굉장히 커졌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NFT는 실제 상품의 매개에서 고객의 어떤 멤버십 같은 고객을 우리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들이고 지속적으로 락인시키는 일종의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NFT를 갖고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도 입장이 가능하고 그 메타버스에서 만든 우리의 커뮤니티에 입장이 가능한 새로운 매개로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들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번들링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락인하고 또는 새로운 수요 고객인 젊은 명품족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오너십을 갖고 있는 이 상품에 계속해서 디지털을 번들링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모바일을 번들링할 수도 있고 QR 코드를 번들링할 수도 있고 NFT도 번들링해서 기존의 새로운 수요 계층을 우리 브랜드로 계속 락인시키고 거기에서 데이터의 흔적들을 남기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고객들의 퍼널이라고 하죠. 고객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런 선도적인 브랜드 빌딩을 한 업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크립토 킥스라고 하는 NFT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출원한 게 아니라 아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용화한 사례가 이제 RT 그 FKT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했죠. 이게 이제 그 가상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예요. 얘네를 인수해서 뭘 했냐면 크립토킥스를 이용해서 NFT를 통해 구매한 나만의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나이키 운동화를 실물로 1대1로 매칭해서 구매를 하면 이제 NFT를 이제 소유권을 갖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크립토킥스로 계속해서 이 이력이 남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실물 상품에 적용한 케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1,800만 원짜리.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네어 아이템으로 굉장히 수집이 지금 열풍적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운동화에 빠져서 나이키 운동화를 수집하는 콜렉터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입니다. 와인과 같은 거요. 여러분 와인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아시죠? 네, 빈티지가 좋은 와인일수록 내가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마치 미술 작품처럼. 나이키의 운동화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약에 활용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왜? 신발은 그냥 커머더티니까. 근데 신발이 과연 커머더티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물음을 던지면서 이 NFT와 이 실제 실물 상품화의 번들링을 통해서 나이키는 새로운 기술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특허를 이제 등록받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승인받은 크립토킥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운동화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 하나뿐인 나이키 신발을 이렇게 이제 이력 관리를 NFT를 통해서 하고 오히려 이제 기크 그리고 노열티가 높은 나이키 고객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번들링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사들은 이제 그 상품 자체만의 제품력에 기대해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이 상품의 디지털이 접합됨으로써 번들링이 되고 그 번들링의 효과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또 데이터 자산화, 데이터를 모네타이제이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키 아젠다인 몇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은 이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D2C의 이제 반대편에는 결국 다이렉트 컨슈머는 누구의 이슈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태생 처음부터 온라인 퓨어 플레이를 하는 이런 예를 들면 그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W 컨셉이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애시당초 그냥 D2C예요. 조직 자체가 그냥 다이렉트 컨슈머 중개 플랫폼으로서 디자이너 브랜드든 보세 브랜드든 브랜드사들을 끌어들여서 고객들을 매치메이킹하는 플랫폼으로서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온라인에서. 하지만
D2C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기업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런 업체들 때문에 구매의 패턴이나 성향이 다른 고객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 자사모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D2C라고 하는 용어가 레가시 엔터프라이즈한테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하실 우리 카페24 이사님도 오셨지만 좋은 솔루션들이 이제 활용해서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쉽게 자사모를 구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축을 했더라도 결국 내가 고객의 파이프라인을 고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또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가 멋지게 자사모를 구축했는데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상품 속성 값은 검색에서 계속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검색의 속도랑 이 제품을 개발하는 속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브랜드 단위로 검색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네이버 쇼핑만 들어가더라도 상품 속성 값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상품 속성 값들을 내가 계속 스큐가 늘어나는 순간 그걸 뭔가 누군가가 라벨러가 있어서 라벨링을 하던 자동으로 뭔가 속성값을 파악해서 네이버 쇼핑이든 페이스북이든 구글 쇼핑이든 간에 내가 운영하는 자사몰의 검색이 잘 걸려들어서 우리 고객에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분석하고 해석해서 뭔가 CRM에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브랜드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D2C가 만능은 아니다. D2C 되게 좋은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D2C로 자사몰은 연락에 잘 만들어놨는데 결국 마케팅 비용만 빵빵 쓰다가 결국 자사몰의 매출은 별로 오르지 않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입점몰로 가는 거예요. 야, 입점몰이라도 입점하자. 그래서 막 A 분리, W 컨셉 다 들어가. 근데 수수료가 30% 40%야.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디지털이 환상이네. 이거 디지털 때문에 내가 도입했다가 뭐야? 돈만 더 들어가고 코스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이게 또 D2C의 또 다른 다크 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브라이트 사이드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쨌든 많이 컸죠. 그죠? 얘네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이 5개 기업이 온라인 패션 커머스의 전체 거래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패션 브랜드를 인수해서 키우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무신사 파트너라고 하는 CVC 펀드를 만들어서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지분 투자하고 키우는 역할 그리고 무신사를 통해서 독점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최근에 29cm 스타일쇼도 인수했죠. 무신사가. 지금 딱 보면 시장에서 약간 레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시작해서 마이크로 브랜드를 이제 인수 합병하고 있는 사례가 대명화학 쪽 계열인 것 같고 이제 무신사 쪽으로 넘어가면 온라인 브랜드로 성장해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나만의 PB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이제 온라인 패션 커머스 쪽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CVC라고 하는 새로운 비이클을 만들어서 굉장히 폭넓게 브랜드를 소유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온라인 그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내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가입자의 어떤 락인 효과가 강해지면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아마존처럼 여러분 아마존도 패션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인수해서 마진 베이스를 높이려고 하는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이클들을 활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온라인 태생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 브랜드들에 대한 인수합병의 경쟁이 시작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는 굉장한 특이점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 이슈로 자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 트렌드의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빨리 만들어서 트렌디하게 만들어서 많이 볼륨, 그러니까 이걸 이제 GMV라고 하는데 이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을 얼마나 내가 키우느냐의 게임이 되게 중요했고 그게 패스트 패션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실제 기업의 2개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실제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들의 사례인데 패션 인더스트리에 적용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사례 2군데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스테이너빌리티 또는 ESG 관점에서 결국 패션 쪽에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윤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냐면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유통 채널, 뭐 재고 부담, 정품 인증, ESG 전환. 특히 그 중에서도 ESG 전환에 대한,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할당량이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제 내려지기 시작했고 2025년인가요?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그 배출권, 이 배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근데 실제로 뭐 컨설팅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대기업별로 할당받은 이산화탄소 배출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자기가 번 영업이익의 거의 30%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는 데 쓸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레귤레이션이 작동되는 시점에 다다르면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나가게 되니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대기업 사이드에서는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열풍이 대기업 사이드에 지금 불고 있는 것이고 패션 브랜드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이 업체는 결국 전체 의류 중에 한 73%가 소각되고 매립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쓰레기가 되는 거지. 쓰레기가 되는 옷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이 기업은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넘쳐나는 옷을 여기는 리사이클해요. 수거해서 매칭해서 이제 해결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거하고 매칭하는 단계에서 개입을 하면 늦는다는 거야. 왜? 수거도 잘 안 되고 매칭도 잘 안 된다는 거야. 기존의 리사이클링, 패션 리사이클링 시장을 보니 수거 매칭 자체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얘네는 생산 단계부터 아예 리사이클링이 개입돼야 된다라고 해서 민트 아이디라고 하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낸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업체의 의견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모 패션 대형 글로벌 브랜드랑 협업을 POC를 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단계부터 얘네 민트 아이디가 이렇게 라벨링을 찍는 겁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러면 이 민트 아이디 라벨링이 들어간 옷은 고객이 구매하죠. 물론 당연히 유통점에서 정상 유통점에서 구매를 하고 자기가 이걸 입다가 이제 버리는 순간 또는 뭔가 기부하는 활동을 하는 순간 이 민트 아이디를 통해서 재판매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얘네가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특정 브랜드사별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뭐 모든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브랜드의 몇 개 제품에 현재 적용을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아이템이 디지털화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예 수거와 매칭 단계에 리사이클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패션 브랜드가 생산 단계부터 리사이클링 비즈니스가 돌아가야지만 패션 브랜드들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생성과 갱신을 저 민트 아이디를 통해서 하고 상품은 기존에 그냥 파는 겁니다. 매장에서. 근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3번 고객이 이제 상품을 버리는 단계에서 회수를 해요. 얘네가. 이 민트 아이디 값이 지정된 옷들은 얘네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통한 기본적인 수익 시어를 얘네가 가지고 와서 검수와 컨디셔닝을 한 다음에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브랜드 오너와 그다음에 고객과 자기가 3자 배분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모 브랜드 업체에서는 ESG의 밸류도 높이고 왜냐하면 버려서 없어져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이런 업체의 기술이라도 활용해서 일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왜냐면 얘네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패션 브랜드 한 개 업체가 연간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도입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거와 매칭까지 얘네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브랜드사랑 배분을 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와 민트, 여기 윤회라고 하는 업체와 브랜드가 60대 30대 10으로 배분하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리사이클링의 페인 포인트가 정확하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다 버리시잖아요. 다 버리고 기부도 하지만 결국 그 수거하는 업체가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재판매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소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산 단계부터 아예 민트 아이디를 통해서 마치 NFT 같은 건데 민트 아이디를 통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력 관리를 하고 리사이클링과 이제 매칭까지 본인들이 담당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시장의 리사이클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 오프라인의 매장도 있습니다. 저기 연남동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방문하시면 경험도 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도 돌아가고 있고 브랜드사들이랑 여기서 이제 POC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템은 되게 또 재밌는 서스테이너빌리티 패션 쪽에 적용되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2차 전지 분리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전기 자동차 시장 커지고 있죠. 전기 자동차는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에 2차 전지 분리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필름이 들어가. 음극과 양극이 안 만나게끔 만나서 스파크가 나면 화재가 나거든요. 원래 전기 자동차 화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분리막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 분리막을 이 산업 폐기물을 완전한 산업 폐기물, 이 산업 폐기물을 그냥 다 수거해서 이 필름을 고기능 소재로 원단으로 만든 업체입니다. 왜?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분리막이 고텍스에 들어가는 고기능 소재랑 똑같아요, 구조가. 거기서 착안해서 이 업체는 이 필름을 가지고 전량 뭡니까? 고기능 고아텍스급의 고기능 소재로 만들어서 의류, 자파, 액세서리의 브랜드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분리막을 고기능 소재 개발에 이용한 이제 새로운 테크 컴퍼니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대표가 패션 업계의 디자이너로 10년 이상 활동한 창업자예요. 카이스트 MBA를 나오고 그래서 2차 전지 분리막과 고어텍스 엠브레인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거 거의. 이게 미세 다공형 구조로 고기능 섬유 소재에 적용이 가능한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을. 그래서 배터리 업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분리막 나오면 다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할 필요 없이 얘네가 싹 수거하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도 좋고 얘네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사들도 고어텍스보다 훨씬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이미 특허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도 그래서 투자를 지금 확약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패션 쪽에 적용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번들링의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 패션은 약간 번들링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디자이너분들의 어떤 이고도 있고 패션 업체 자체가 이제 뭔가 섞이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고유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오히려 잘 납품하고 판매를 극대화하고 대신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언번들된 현상보다는 번들링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틀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패션 쪽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 가치 브랜드 또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인가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D2C에 대한 부분 브랜드 어그리게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마존 브랜드 어그리게이터를 저는 많이 사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여러분 이게 이 도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와 아마존에서만 나오는 매출액을 비교한 건데 거의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이커머스,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액의 거의 8분의 1을 아마존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마켓플레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셀러들, 아마존 셀러가 모든 분야별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착안해서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들이 등장했어요. 아마존에 있는 서드파티 셀러를 인수해서 성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거나 스펙 상장을 통해서 또는 IPO를 직상장해서 회수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 이 업체들의 강점은 이제 COE, 센터 오브 엑설런스가 굉장히 강화돼서 판매 채널을 확대하거나 마케팅 효율 증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서 그냥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헤드리스 커머스라고 하는 또 용어가 D2C 쪽에서는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헤드리스 커머스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자본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로까지 등극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체가 스라시오라고 하는,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VC 시장이 좀 망가지면서 스라시오의 기업 가치도 조금 떨어졌지만, 스라시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아마존의 셀러들만 인수해서 매각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소위 아마존 브랜드 어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가 패션 아이템이에요. 패션 브랜드예요. 아마존에서만 판매되는 패션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빅 브랜드만 알고 있지만 아마존에서만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스라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마존 서드파티 셀러 중에서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를 적정한 가격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인수하는 작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체의 매출액을 2년 내에 5배로 올려요. 그럼 5배로 어떻게 올릴까요? 어떻게? 왜? 이런 업체들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레가시 마인드예요. 나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장인으로서 나는 상품 기획력과 제품력에는 자신 있어. 근데 판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존에 입점된 고유 브랜드 오너들이 많은 거예요. 일종의 중소기업인 거죠. 그 기업들을 얘네들은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냐, 아마존에 다양한 API를 심고 광고 분석, 얘네들의 지역별 매출 분석을 쫙 보고 있다가 이거 우리가 인수해서 2, 3년 작업하면 5배에서 10배는 가겠다. PSR 기준 멀티플 한 5배는 가겠다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조기에 인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라시오가 인수했던 모델 중에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요 3개인데, 그 중에서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어요. 저 트레일 버디라고 하는, 저 아마존에서만 판매되는 아웃도어 브랜드 K2 같은 브랜드였는데, 이거를 인수해서 넷 레비뉴를 2년 만에 200%를 증가시켰고 에비타 마진은 300%, 리뷰는 1100%를 증가시켰어요. 그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아마존에만 이제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많은 분석 자료가 있지만 아마존에만 입점했던 이 브랜드를 이제 다양한 오픈마켓과 자사몰까지 세팅을 해서 이제 SEO 작업을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기본이고, 헤드리스 커머스라고 하는 관점으로, 헤드리스 커머스는 뭐냐면 이제 레거시 엔터프라이즈가 여러분 어떤 D2C 자사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솔루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솔루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엔드투엔드로 제공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솔루션들이 초기에는 되게 좋은데 이제 고객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프론트엔드와 이제 그러니까 몸과, 그죠? 머리와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머리는 내가 좀 빼서, 머리가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머리는 좀 헤드리스, 머리는 좀 떼어내서 내가 상품 속성값들에 대한 관리라던가 그걸 가지고 SEO 작업을 한다던가 그로스 해킹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들이, 사스형 솔루션들이 무궁무진하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매출액을 단기간에 극대화해서 스펙 상장을 하거나 또는 대형 브랜드한테 매각시킴으로써 업사이드 밸류를 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패션 영역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패션은 아이템상 속성값이 다양하고 분석하기가 좋아요.
패션이라고 하는 아이템 자체가 스큐도 많고 속성값이 정해져 있고 한 번 라벨링을 시작해서 분석하기 시작하면 최적의 CRM을 하기가 좋은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업체들의 타겟이 되는 거야. 이런 COE를 갖고 있는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이런 조직, 그로스 해킹 조직, 헤드리스 커머스에 대한 엔지니어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자기네들이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아예 펀드랑 결탁해가지고 자본력을 끌어들여서 아예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 브랜드의 업사이드 밸류를 만들어서 본인이 상장시키거나 브랜드에 매각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션 브랜드 업체들이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브랜드사들은 이걸 못할까? 브랜드사들은 COE를 왜 못 만들지? 돈은 있는데 차라리 몇몇 브랜드들이 좀 뭉쳐서 펀드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그 펀드에서 예를 들면 그런 헤드리스 커머스 엔지니어를 갖고 있는 업체도 인수하고 해서 본인들의 DX를 오히려 본인들의 테리토리에서 잘할 수 있는 COE를 왜 못 만들지? 발상의 전환을 왜 못할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고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레가시의 이 밸류 체인에 이제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어떤 DX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컨셉은 너무 뭔가 괜찮아 보이고 정말로 저렇게 가야지만 된다는 것도 이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나 뭔가 디지털의 역량을 갖고 오히려 브랜드 쪽으로 와서 새로운 업사이드 밸류를 만들어내는 기업 대비 자기들이 초라해지거나 또는 기업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투를 잘 모르니까 포기하고 기존의 어떤 관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또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의 반복이 이제 되면 안 되겠다. 오늘 주제가 DX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DX가 우리한테 안으로 들어오려면 도대체 디지털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레벨에서의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정보도 습득하고 개인적인 디지털의 어떤 효능감 또는 어댑터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은 개인 레벨에서 차이는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게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제가 7분 정도 남았는데 한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가시 엔터프라이즈한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디지털 관련된 경영진 특강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디지털로 무장된 혁신 조직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도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컬처나 문화가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디지털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왜 레가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디지털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한테 설령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생님, 대표님, 디지털이 뭡니까? 당신의 기업에게 디지털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머리가 뜨해지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 자,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업에게 디지털이란 이것이다. 정의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 희한하죠. 디지털은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 디지털의 정의가 뭐예요? 그거 개인 말고 당신의 조직에게. 아무도 답변을 못해. 그러면서 DX에 열광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 하면 마치 망할 것 같처럼 얘기해. 그런 이상한 그죠? 행동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디지털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되는 본원적인 활동인데 그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환되는 활동.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모든 디지털이 얘기할 때 과거의 IT는 뭐냐면 약간 코스트 센서였어. 여러분 과거의 IT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왜 요즘 디지털이라고 쓰는지 아세요? 과거의 IT는 운영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IT는 뭔가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차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왕창 쓰고 운영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메인티넌스 부서였어. 근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조직에 들어오면서 코스트 센터가 아니라 디지털은 약간 프라핏 센터의 개념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는 거, 변화하고 있는 거야. 왜? 디지털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가 모네타이제이션 되는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 기업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거든요. 디지털의 기업의 정의는 뭐냐면 결국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거야.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환되는 전략적 활동, 이게 디지털의 정의예요. 기업의 디지털의 정의라고. 그러면 디지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라. 그게 그냥 온라인 자사몰 하나 만든다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데이터가 모네타이제이션 되지 않으면 결국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는 뭡니까? 우리 ROA, 리턴 온 에셋 또는 ROE가 근원적으로 높아지는 활동으로 연계가 돼야 돼요. 디지털이. 그러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뭔지, 데이터가 뭔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남들이 D2C를 하니까 우리도 자사몰을 만들어야 돼. 자사몰 만들어 놓고 한탄을 해요. 왜? 검색 엔진 최적화 해본 적도 없고 속성값도 뭔지 라벨링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또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 또 선정해가지고 막 1억 2억씩 때렸는데 효율은 안 나와. 그럼 마케팅 업체 막 욕해. 이 새끼 뭐 한 거야 막. 그러다가 이제 화딱 지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입점몰에 막 입점해 막. 야 안 되겠다. 이제 백화점 망하니까 우리 입점몰에 막 입점이라도 하자. 수수료가 30%야. 마진이 없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적자. 도대체 이 구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할 거냐? 그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디지털을 가장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활동을 하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디지털의 기업의 측면에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환되는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이 조직 내부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말아라. 제가 하는 얘기가 DX 하지 마셔라. 당신이 잘하는 거 그냥 하셔라. 차라리 지금 시간에 유통망 관계자랑 만나서 상품 기획을 더 하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번들링, 아까 얘기했죠. 번들링이 되게 중요하다. 디지털을 번들링이 위한 도구로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데이터고 도구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명화학이나 무신사의 사례는 새로운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모델의 국내에서의 탄생, 마이크로 패션 브랜드들을 지금 애그리게이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본력을 동원해서 비이클을 만들어서 그 비이클이 뭐예요? 투자 조합이죠. CVC나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브랜드 애그리게이터의 역할을 마치 아까 스라시오 모델처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무신사는 잘할 수 있겠죠. 왜? 기본적으로 온라인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고 당연히 인공지능 조직도 있고 아마도 스라시오 같은 역할을 패션 브랜드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패션 너무 먼 미래인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키워드인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키워드다라고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DX에 대한 뭐 개인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의 정의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키워드 번들링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어그리게이터의 특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있는 질문지를 활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